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의사의 거짓말 2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거짓말 7. 줄줄 흐르는 콧물, 중이염, 기침 등의 증상이 시작되면 항생제를 먹어야 병이 낫는다. 항생제를 먹으면 그런 증상을 훨씬 빨리 치료할 수 있다. 진실. 생명을 위협하는 박테리아를 없애는 페니실린이 발견된 이후로 인류는 이 기적의 약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해왔다. 항생제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항생제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고통받는 것도 사실이다. 항생제가 특정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분명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대규모로 진행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고,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복용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태한 의사들과 환자의 주머니를 열어야 하는 의료계의 현실 때문에 항생제를 써도 아무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감염 또는 아무런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될 수 있는 질병에도 항생제를 남용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물론 적절한 상황에 항생제를 쓰면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환자에게도 의사들이 항생제를 너무 자주 처방하는 문제를 논의하려고 한다. 감기 또는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인 경우에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면 다음에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첫째, 항생제를 처방해도 질병의 원인은 전혀 치료할 수 없고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기간도 단축할 수 없다. 둘째, 항생제는 장을 비롯해 우리 몸속에 사는 무수히 많은 유익한 세균을 죽인다. 이처럼 박테리아가 몰살되면 인체의 건강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체에 유익한 세균에 관해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이로운 작용을 하는 다양한 세균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체의 피부를 보호하는 것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지 않게끔 보호하는 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게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바로 콧물이 흐르고 목이 붓고 기침이 난다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늘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는 한다. 하지만 약을 먹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단 1초라도 더 빠르게 그 증상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마법의 약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말 8. 소금은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심장질환을 예방하려면 되도록 염분의 함량이 낮은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 진실.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교육받은 거의 모든 의사와 과학자들은 저염식을 해야 혈압을 낮추고 심장마비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몇 가지 이유로 이 거짓 의학 정보는 너무나 확고한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이런 주장을 펼친다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전혀 없음에도 거의 모든 의사는 소금이 건강을 해친다고 누누이 말해왔다. 진지한 과학 논문에서 시시껄렁한 기고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출판물마다 소금 섭취량이 많을수록 혈압을 높이고 심장마비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과학 논문을 들여다보면 소금과 고혈압의 연관성을 입증한다는 논문에서조차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 어떤 연구 결과에서도 소금 섭취량과 혈압 상승 간의 연관성을 입증한 적이 없다. 지금껏 양편에 선 무수한 연구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펼쳐왔으나 다음 세 가지 연구로 간단히 종합해 볼 수 있다. 2003년도에 발표된 코크란 리뷰에서는 57건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저염식의 식습관이 제공하는 장기적인 유익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6년에는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소금 섭취량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간의 연관성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더 아메리칸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되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소금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장질환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결론이었다. 8,000명이 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가 The American Journal of
하이퍼텐션에 발표된 적이 있다. 연구자들은 소금 섭취량은 혈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각한 심장 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맛 당기는 대로 소금을 섭취해도 좋다. 신장이 건강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염분을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이다. 소금 때문에 건강을 해치거나 혈압이 상승하는 일은 겪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몸은 필요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소변을 통해 배출하며 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집 주방과 식탁 위에는 소금이 담긴 병이 늘 준비되어 있다. 소금을 듬뿍 넣은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아도 소금을 뿌리며 너무 많이 넣을까봐 걱정하지도 않는다. 앞으로 언젠가 혈압이 상승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고 지금처럼 천일염을 마음껏 섭취하는 식습관을 유지할 생각이다. 거짓말 9. 칼로리는 다 똑같다. 달콤한 케이크든 브로콜리든 음식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을 제한하면 어떤 음식을 먹든 그다지 상관이 없다. 모든 칼로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열량을 제한하는 식습관만 유지하면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체중을 감량하고 싶으면 운동량을 늘려서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하면 된다. 진실. 어디서든 한 번이라도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지방의 열량이 훨씬 높다는 말을 듣거나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작은 용광로에 음식을 태울 때는 이 말이 얼추 맞는다. 하지만 건강한 몸을 위해 체중 감량을 목표로 세운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인체의 소화기관은 우리가 섭취한 식품을 생화학적인 수준으로 분해하지 용광로처럼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체의 여러 생화학 반응은 대단히 복잡하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연소 과정에 비유한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칼로리라는 개념은 음식의 열 에너지를 설명하는 방식일 뿐 어떤 식품이 건강에 이롭다거나 체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정보다. 2012년에 발표된 한 논문 덕분에 이 거짓말의 정체가 제대로 드러났다. 그 논문에서는 매일 섭취한 총 열량이 동일한 환자들을 세 군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한 군은 고탄수화물 식단, 다른 한 군은 고단백 식단, 마지막 군은 고지방 식단을 위주로 섭취한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군의 대상자들에게서 체중 감량의 폭이 가장 컸을까? 우리가 평생 살며 들어온 이야기를 토대로 예상했다면 아마도 고지방 식단군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 놀랍게도 고지방 식단을 위주로 섭취한 사람들의 체중 감량 비율이 세 실험군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가 환자의 체중 감량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고 적절한 식이요법을 권장해야 한다면 이 논문을 읽고 저지방 식품을 위주로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거짓말로 환자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과체중의 원인은 칼로리 섭취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인슐린 대사 과정을 교란시키는 먹거리 때문임을 잊지 말자. 나는 첨가물을 넣은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는다. 브로콜리를 이루는 식품 성분은 그냥 브로콜리 뿐인 것처럼 우리 집에서 건강한 자연식품을 먹어야 하는 것은 예외 없는 철저한 규칙이다. 인체의 소화계통은 자연식품을 어떻게 소화하고 흡수해야 할지 제대로 알고 있다. 가공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인체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 그 성분을 지방의 형태로 재빨리 전환한 다음 복부와 엉덩이에 저장한다. 거짓말 10.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 있다. 신장에 이미 결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석이 많아지지 않도록 칼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진실. 식품으로 먹고 마시는 칼슘 때문에 신장 결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발표된 적이 없다. 게다가 이미 결석이 생겼던 사람이 그 이후에 칼슘 섭취를 줄인다고 해서 추가로 결석이 생길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가설도 증명되지 않았다. 제94회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알약 형태의 칼슘 보충제와 신장 결석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논리적 근거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 것에 그쳤을 뿐이다. 칼슘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먹는다고 신장결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신장결석이 생긴 적이 있다고 해서 칼슘 함량이 높은 식품을 덜 먹거나 피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조심한다고 해서 결석이 생길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석을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생겨났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 복용량이 늘면서 여성의 뼈가 더 단단해졌다거나 다른 유익이 나타났다는 발표는 전혀 없었다. 신장결석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지도 않았다. 거짓말 11. 비타민 D는 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구루병이나 골연화증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로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 진실. 최근에는 전문가들의 연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고용량의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에 훨씬 더 이롭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다양한 연구와 논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량의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경우에 각종 암, 1형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피부암 및 기타 질환의 발병률이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과량의 비타민 D 섭취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우려도 거의 없다는 점이 각종 문헌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나는 시간이 나는 대로 햇빛을 쬐러 밖으로 나간다. 물론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지 않는다. 내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50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비타민 D3 보충제를 날마다 챙겨 먹는다. 거짓말 12. 햇빛은 피부암을 유발한다. 피부암이 발병할 위험을 줄이려면 되도록 햇빛을 쬐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바깥 활동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 지수인 SPF가 높은 선크림을 듬뿍 발라야 안전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피할 수 없다면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다. 진실.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한 검증된 과학 논문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들으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무슨 소리야? 그래도 몇 개 정도는 있겠지. 의사들이 근거도 없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런 엉터리 주장을 했을 리가 없잖아. 안 그래? 피부암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지금껏 알려진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피부암은 바로 흑색종이다. 만일 흑색종 발병 위험이 햇빛에 노출될 때 증가한다면 얼굴 등과 같이 태양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서 피부암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쉬운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흑색종은 오히려 햇빛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서 주로 발병하는 피부암이다. 햇빛에 반복 노출되는 부위에서 흑색종이 발병하기 쉽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는 이제껏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다. 이 하나의 사실만 보더라도 의사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 발라야 한다는 조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의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연구 결과는 실내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에 비해 건물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피부암 발병률이 낮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렇다. 제대로 읽었다. 또 다른 한편의 대규모 연구 결과도 우리의 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적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지역 여부가 피부암을 비롯한 다른 여러 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소라니. 이런 결과는 햇빛이 피부암을 유발한다는 주류 연구자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다 보니 다른 의사 또는 대중매체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 일반인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금시초문일 수밖에 없다. 전 세계의 흑색종 분포 지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적도 지역보다는 태양이 강렬하지 않은 지역에서 흑색종 발병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서구식 식습관으로 대표되는 가공 설탕, 곡물, 식물성 또는 씨앗, 기름 등을 더 많이 먹는 지역일수록 흑색종 환자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나는 마음 내키는 대로 태양 아래에서 즐겁게 활동하지만 그럴 때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다. 단 피부가 하얗고 햇빛을 너무 오랫동안 쬐면 화상을 잘 입는 편이라 지나친 일광욕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거짓말 13. 뜨거운 불에 고기를 직접 구워 먹으면 대장암을 비롯하여 모든 암의 발생 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진실. 세계보건기구는 구운 고기에 들어있는 특정 화합물이 직접적인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들의 견해는 그 특정 화합물과 다양한 암의 연관성에 관한 역학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다. 바로 이런 형태의 연구가 연관성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절대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구운 고기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합물로는 아크릴아미드, 헤테로사클릭아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등을 들 수 있다. 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구운 고기에 들어있는 이런 화합물과
쥐의 암 발생 위험 사이에 높은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쥐에게 처리한 그 화합물의 양이 문제였다. 연구자들은 사람이 섭취하는 것보다 수천 배 많은 양을 쥐에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설치류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연구 방법 역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생존해 왔지만 쥐는 그런 식으로 고기를 먹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또한 설치류와 인간의 시기가 다르고 소화계통의 차이도 크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시험이 진행된 적이 없고 정량의 구운 고기를 섭취하는 것과 암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 또는 인과관계를 증명한 관찰 실험조차 진행된 적이 없다. 나는 숯불에 구운 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이로 인해 암에 걸릴까 걱정하지 않는다. 먹고 싶을 때마다 마음껏 많이 먹고 우리 가족도 모두 그렇게 한다. 거짓말 14. 베이컨, 소시지, 볼로냐 소시지, 핫도그 등 가공육에 다량 첨가되는 질산염과 아질산염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진실.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는 소시지나 햄 등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발암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발표한 바 있고 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동물실험, 관찰실험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과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800건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가운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논문은 5편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이 발표한 역학 연구에서 가공육 섭취와 발암 위험성 증가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미미하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이 가설을 입증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는 발표된 것이 없다. 우리가 섭취하는 아질산염의 90% 이상은 채소로부터 온다. 그렇다. 지금 읽은 문장에 써 있는 그대로다. 샐러리, 사탕무, 루콜라 등의 허브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은 핫도그용 소시지의 100배나 된다. 따라서 아질산염과 그 화합물의 유해성이 염려된다면 오히려 가공육보다 채소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 맞다. 충격적인 한 가지 진실을 더 공개하자면 우리가 매일 삼키는 아질산염의 90% 이상은 음식이 아닌 각자 자신의 침에 들어있다. 물론 이것은 100% 사실이고 이 말을 들을 때 당신은 거짓말처럼 들릴 것이고 관뚜껑 위에 마지막 못 하나를 박은 기분이 들 것이다. 실제로 우리 몸이 평소에 만드는 침에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온종일 가공육만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섭취할 수 있는 것보다 수백 배나 많은 아질산염이 들어있다. 침에 발암 성분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과연 침을 꿀꺽 삼키지 않고 계속 뱉어내야 할까? 이 글을 읽은 당신은 이제 가공육에 들어있는 소량의 질산염과 아질산염을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가공육 식품을 부담없이 즐겨 먹는 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핫도그와 베이컨, 볼로냐 소시지 등을 종종 먹인다. 가공육에 첨가된 질산염과 아질산염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